최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수차례 하고도 끝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, 대응 체계의 허점과 보완점 등을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스토킹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사건만 3건입니다.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선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, 울산과 대전에선 여성들이 전 연인의 공격에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0년 4,500여 건에서 지난해 약 32,000건으로 무려 7배 넘게 급증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스토킹 범죄를 막는 여러 조치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,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조사에 착수합니다.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고도 재발이 우려되면 경찰은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잠정 조치엔 5가지가 있는데요.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,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, 위치 추적 장치 부착,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.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도 왜 심각한 피해가 벌어지는 겁니까?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. 여성단체 목소리 들어보시죠. 연락금지, 접근금지, 스마트워치, 전자발찌 같은 걸로 안 된다고, 못한다고.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가해자 제대로 격리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요. 앞서 말씀드린 구치소 유치의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비율은 전체 청구 건수의 41%에 그칩니다. 가해자가 일정한 생활을 하고 주거지도 확실할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도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잠정 조치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상 공백이 생겨서 범죄 위험에 속수무책 노출된다는 데 있습니다. 또 접근 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들어보시죠.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는 안 지키는 어떻게 알아요? 모르잖아요. 경찰이 그걸 다 일일이 감시 못 하잖아요. 결국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지키지 않는 한 무용지물인 거죠. 일단 피해자들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경찰도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 3천여 명에 대해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. 또 스토킹 범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더 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 나옵니다. 외국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을 스토킹 범죄 행위가 발생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.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횟수, 2회 이상 이 정도의 횟수를 기록하는 개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. 무고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서 관련 법규 정비해야겠습니다.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